낯선 도시에서 받은 생명. 모르는 사람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 몸 안에는 죽은 사람의 간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생 싫어했던 딸기를 갑자기 미친 듯이 찾게 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 골목길을 마치 집처럼 찾아다니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딸을 만나게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낯선 도시에서 받은 생명. 제 이름은 김민우, 올해 41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아내와 고등학생인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회사 확장 때문이었어요. 부산에 새로운 지점을 내기로 했거든요. 직원들은 모두 서울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 결국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 3개월간 지점을 세팅하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여보, 3개월이면 금방이야. 곧 돌아올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부산행 KTX에 올랐을 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부산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바빴어요. 사무실 임대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직원 채용까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계속 피곤했어요. 단순히 과로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소변이 콜라색이었죠.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의사인 대학 친구한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당장 병원 가. 지금 즉시. 친구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평소에 농담 잘하는 친구인데 그때만큼은 정말 심각했거든요. 부산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직접 갔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환자분, 간 수치가 정상의 50배예요. 지금 급성 간부전 상태입니다. 당장 중환자실로 가셔야 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간부전?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저는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도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가서 생긴 급성간부전이라고 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간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나 지금 부산 대병원 중환자실에 있어. 간이 안 좋아서. 전화 너머로 아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내와 딸이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타지에서의 사고.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민우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AB형 간을 구하고 있는데 AB형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다른 혈액형에 비해 기증자가 적다고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말해주셨어요. 평균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죠. 아내는 매일 병실에서 잠을 잤어요. 딸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지만 주말마다 내려와서 제 손을 잡아줬죠. 아빠, 꼭 나아요. 약속해요. 딸의 빨갛게 운 눈을 보면서 저는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번 3주차 되던 어느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밤 부산 시내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대형 사고였죠. 그 사고로 한 젊은 남성이 뇌사 상태가 됐고 그분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신 거예요. 새벽 4시쯤 간호사가 제 병실로 뛰어왔어요. 김민우 환자분, 간이 나왔어요.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3주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거든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울었어요. 여보, 살았어. 우리 살았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 얼굴을 봤어요. 아내와 급하게 내려온 딸이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위급한 상황.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제게 생명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웠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건 8시간 후였어요. 몽롱한 의식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들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몸 안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서 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며칠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식된 간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는 32세 남성분이었어요. 32세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보다 9살이나 어린 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았을 텐데. 기증자분의 신상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지만 부산 토박이셨다고 하네요. 부산 토박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어요.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2주 후에는 병실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퇴원 준비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음식 취향이 바뀐 거였어요. 저는 평생 딸기를 싫어했거든요. 신맛도 별로고 특유의 질감도 싫어했는데 퇴원 전날 아내가 과일을 사왔는데 딸기를 보자마자 갑자기 침이 고였어요. 여보, 딸기 좀 줘봐. 당신 딸기 싫어하잖아. 아니야, 갑자기 먹고 싶어져. 딸기를 한 개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팩을 다 먹어버렸죠. 아내가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타인에게 받은 간. 퇴원하고 나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음악 취향이 바뀐 거였어요. 저는 원래 발라드나 클래식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록 음악이 좋아진 거예요.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라디오에서 밴드 음악이 나왔는데 자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언제부터 록 음악을 들었어? 아내가 신기하게 물어봤어요. 나도 몰라. 그냥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건 부산 시내를 돌아다닐 때였어요. 분명히 처음 와본 도시인데 길을 잘 찾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길을 헷갈려 할 때도 제가 먼저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할 정도였죠.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부산 시내를 구경하다가 갑자기 골목 하나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향한 거예요. 그 골목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작은 떡볶이 가게가 나왔어요. 정말 허름한 가게였는데 보자마자 여기 떡볶이가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여기서 떡볶이 먹어보자. 여긴 왜 들어온 거야? 길도 잘 모르면서.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도 왜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특이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자주 오셨어요? 익숙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이상하네. 우리 단골 손님이 딱 그렇게 주문하셨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정기검진 결과는 계속 좋았어요. 이식된 간이 제 몸에 잘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어요.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네요.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기증자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생명의 은인. 서울로 돌아와서도 계속 부산 생각이 났어요. 특히 그 떡볶이 가게 골목이 자꾸 떠올랐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회사 일도 정상화됐어요. 부산 지점은 제가 세팅해둔 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고 서울 본사 업무도 차차 정상 페이스로 돌아갔죠. 가족들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저만큼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밤마다 꿈을 꾸었거든요.
부산의 어떤 골목, 어떤 집, 어떤 사람들. 전혀 기억이 없는 장면들인데 꿈에서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특히 자주 꾸는 꿈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나오는 꿈이었죠. 그 여성이 우는 꿈, 웃는 꿈, 음식을 해주는 꿈. 정말 다양한 꿈들이었어요. 여보, 요즘 잠꼬대 많이 해.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말했어요. 잠꼬대? 뭐라고? 지연아, 지연아 이러면서. 지연이가 누구야? 지연이라는 이름. 저는 그런 이름의 사람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꿈에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졌어요. 부산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고, 부산의 특정 장소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산의 바다 풍경이 꿈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부산에 가보기로 한 거죠. 정기 검진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이상한 감정들의 정체를 알고 싶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먼저 병원에 갔어요. 검진 결과는 여전히 좋았어요. 그런데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특이한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민우 환자분, 기증자 가족이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기증자 가족이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님이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봉투에는 생명을 받으신 분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열어봤는데 예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간을 받으신 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아버지 덕분에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위안을 받고 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딸 지연 올림. 지연. 그 이름이었어요. 제가 꿈에서 계속 부르던 그 이름 말이에요. 낯선 감정.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연이라는 이름, 제가 꿈에서 계속 불렀던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저에게 생명을 준 분의 딸이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나와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자도 모르게 그 떡볶이 가게 골목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이번에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떡볶이 가게 앞에 서서 멀뚱히 서 있는데 사장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 지난번에 오셨던 분.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 떡볶이 맛있다고 하시더니 혹시 단골이셨던 그분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단골이요? 네, 여기 32살 청년이 자주 왔었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2살. 그 나이는 제가 간을 받은 기증자의 나이와 똑같았어요.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준호라고. 정말 효자였어요. 매주 딸과 함께 와서 떡볶이 먹고 딸기 음료수도 항상 시켜주고. 딸이 정말 예뻤거든요. 지연이라고. 박준호 지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꿈에서 본 그 모든 것들, 바뀐 음식 취향, 부산길을 잘 찾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사장님 혹시 그 딸, 지연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정말 착했어요. 아버지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아버지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항상 딸기 음료수를 시켜달라고 하고. 아, 그리고 아버지가 록 음악을 좋아한다면서 작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딸기, 록 음악.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못 이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 장기 이식 받은 사람이 기증자의 기억이나 취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세포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장기 이식 환자들 중에서 기증자의 기억이나 취향을 갖게 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연이를 꿈에서 본 것도 그 떡볶이 가게를 찾은 것도 모두 박준호 씨의 기억 때문인 걸까요? 기증자의 딸과 만남.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지연이를 만나보기로 한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기증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중간 연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증자 가족이 동의한다면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증자 아버지의 간을 받은 사람인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지연이가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만 부담스러워하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짧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부산역 근처 카페였어요.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정말 떨렸어요. 어떤 아이일까?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됐어요. 그때 카페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꿈에서 본 그 얼굴이었거든요. 키 160cm 정도의 단발머리,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정확히 제가 꿈에서 봤던 모습이었어요. 혹시 김민우 씨세요? 목소리도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연 씨시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묘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느낌이었죠. 앉으세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눈이 조금 붓고 빨간 걸 보니 우느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먼저,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감사할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걸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아버님이 딸기를 좋아하셨나요? 지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묘한 친밀감. 아버지가 딸기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특히 딸기 우유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지연이의 대답을 들으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이 정말 박준호 씨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록 음악도 좋아하셨나요? 맞아요. 어떻게 다 아세요? 아버지가 밴드 음악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집에서 항상 틀어놓고 계셨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지연이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박준호 씨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셨대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도 제가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하니까 마중 나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말렸으면, 제가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갔으면. 지연 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라웠어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연이를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도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상한 경험이요? 수술 후에 제 취향이 바뀌었어요. 딸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꿈에서 계속 지연아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부산길도 처음인데 잘 찾게 되고. 특히 그 떡볶이 가게 골목은 정말 이상했어요. 떡볶이 가게요? 네, 할머니가 하시는 작은 가게인데. 혹시 골목 끝에 있는 미정인의 떡볶이요? 네, 맞아요. 지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저희 단골집이에요. 아버지랑 주말마다 갔거든요. 아버지가 그 집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과연 가능한 일인지. 혹시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포 기억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의 일부가 누군가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박준호 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버지의 취향을 그대로 가지게 되다니.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고 보니 이제는 확신이 서요. 카페를 나서면서 지연이가 물었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요. 꼭 다시 만나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연이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박준호 씨의 무언가가 저를 그녀에게 이끌어준 걸까? 새로운 가족 같은 관계. 서울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우연이라기엔. 딸도 신기해했어요. 아빠, 그럼 지금 아빠 안에는 다른 사람의 기억이 있는 거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 후로 지연이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문자로, 나중에는 전화로요. 이상하게 지연이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 달 후 지연이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직장 면접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희 가족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빠, 정말 그 언니 데려와도 돼? 딸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 모두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야.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 앞에서 길을 못 찾고 있을 것 같아서 마중 나갔는데 지연이가 정확히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이상해요. 주소만 보고 왔는데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았어요. 아내와 딸도 지연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딸은 지연이를 친언니처럼 따랐어요. 언니, 우리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딸기 절대 안 먹었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도 딸기 정말 좋아하셨어. 그리고 음악도. 아빠가 갑자기 록 음악 들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영향인가 봐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가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에게 가신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지연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지연이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지연 씨,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두셨으니까. 아저씨, 고마워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가족을 만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연 씨는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존재예요. 변화하는 삶. 지연이와의 만남 이후로 제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기증자의 가족을 만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먼저 삶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일할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했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죠. 회사 일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회계사무소 수익의 일부를 장기기증 관련 단체에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아내와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려고 노력했고 사소한 일상도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지연이와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났어요. 때로는 부산에서 때로는 서울에서요. 지연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점점 웃음을 되찾아가더라고요. 아저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어느 날 지연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저씨, 아버지 제삿날에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제삿날에요?
네, 혼자 지내기엔 너무 외로워서. 아버지도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삿날에 부산에 내려갔어요. 아내와 딸도 함께 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지연이 혼자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박준호 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소중한 딸 지연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픈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마치 박준호 씨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죄책감.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죄책감이었죠.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제가 살게 됐다는 사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박준호 씨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가끔씩 저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특히 지연이와 함께 있을 때 그 감정이 더 심해졌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죽어서 제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지연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살았잖아.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죽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아저씨가 미안해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헛된 게 되잖아요. 지연이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무거움이 있었죠. 그런 저를 보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더 의미 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의 몫까지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박준호 씨의 생명을 받은 만큼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장기기증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상담해주기도 했어요. 지연이도 함께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저씨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감사의 다짐. 이제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놀라워해요.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네요. 이식된 간이 완전히 자신의 것처럼 기능하고 있어요. 건강 상태는 완벽했어요.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죠. 규칙적인 생활, 금주, 운동. 모든 걸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었거든요. 박준호 씨가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요. 지연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어요. 명절 때도 함께 보내고 가족 여행도 함께 해요. 딸은 지연이를 친언니라고 부르고 아내는 친딸처럼 아껴요. 지난달에는 지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은 의사인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아버지 대신 주례를 서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영광이야. 결혼식 날 주례사를 하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신부의 아버지이신 박준호 님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연이가 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대신 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나도 내 아버지잖아.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박준호 씨의 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까지 함께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걸요. 매년 박준호 씨 기일에는 가족 모두가 부산에 내려가요. 제사를 지내고 그분이 좋아하셨던 바다도 보러 가고 떡볶이 가게에도 가요. 사장 아주머니는 이제 저를 완전히 가족으로 여기세요. 준호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박준호 씨를 만나요. 꿈에서 그분은 항상 웃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고맙다, 내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제 딸처럼 잘 보살기겠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확실해진 생각이 있어요. 생명은 정말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받은 건 단순히 간이 아니었어요. 박준호 씨의 사랑, 그분의 딸에 대한 마음, 타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을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지연이에게, 제 가족에게,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 장기기증 홍보 행사에서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남의 장기를 받고 사는 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의 장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제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사랑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해요. 지연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박준호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겠죠. 이렇게 사랑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 안에서는 박준호 씨의 간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